2차 대전 독일 공군의 주인공이자 자존심 메서슈미트 109입니다. BFW사의 최대 위기를 구한 것이 M37이라는 항공기입니다. 철저하게 소형, 경량, 그리고 공기역학적 세련을 추구한 랜딩 기어도 접이식이었고요. 그 다음에 플랩, 그 다음에 앞전 슬레이트 같은 게 다 있었어요. 그래서 최고 속도가 무려 265km가 나왔습니다. 독일 공군의 BF108 타이푼이라는 제식 명칭으로 채택이 됩니다. 속도의 우월을 살린 일격 이탈 전술에 적합한 기체였습니다. 고공에서 급강하, 그래서 적기를 일격에 격추시키는 이걸 기본 전술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날개의 무게를 최대한 줄이고자 랜딩 기어의 구동부를요 동체 가운데다 설치해요. 4대의 BF109 B형이 스페인으로 보내져서 굉장히 뛰어난 성능을 입증하게 되죠. 그러면 제대로 된 양산형은 언제 나와요? 예, 그래서 38년에 급속도로 D행이 나오긴 했는데, 근데 처음에 우리가 뭐라 그랬죠? 원래 어디 거 엔진 달려고 했었어요? 아니, 그 전에. 윤커스. 아니, 윤커스 전에. 윤커스. 벤츠 엔진 한다고 그랬잖아. 벤츠. 다임러 벤츠 엔진 거. DB601. 깨끗하게 반납했구나, 또. 그러니까 원래 이거 벤츠 엔진 달리고 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결정판인 벤츠 엔진 DB601 엔진이 완성될 때까지는 다 과도기적인 거예요, 한마디로. 그리고 이쯤에 독일 정보부가 뭘 알았냐면은 영국 공군이 최신의 전투기 스핏파이어 생산을 개시한다. 요걸 또 알아챘어요. 그래서 독일 공군이 바빠졌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스핏파이어를 능가하는 BF109 시리즈의 결정판으로서 2형을 만들게 됩니다. 이 BF109 2형의 원형이 되는 이 원형은요, 기체 디자인은 D형과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기수 부분은 좀 달랐죠. 왜냐하면은 유모 210DA 엔진의 최대 길이가 1.348m 정도 됐어요. 그다음에 무게는 440kg 정도 됐는데, 신형 벤츠 엔진 DB601A는요, 길이가 1.7m가 넘었어요. 그리고 무게는 무려 610kg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대형화된 엔진이 탑재된 거죠. 따라서 기수 부분의 형상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균형 때문에. 또한 이 배기관의 돌출도 굉장히 커졌고요. 이 과급기용의 큰 공기 흡입구가 카울링 측면에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프로펠러도요. D형까지는 2장짜리였거든. 2엽 프로펠러였는데 여기서부터는 2형부터는 3엽 프로펠러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변화를 거쳐서 벤츠 엔진을 장착한 그 BF109E 원형의 성능은요, 대폭 점프하게 됩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죠. 모든 지표에서 점프를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까지 BF109의 가장 큰 골칫거리가 뭐였습니까? 빈약한 무장이었잖아요. 근데 이 2형에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되냐면, 프로펠러 축에 일단은 처음 해봤어요. 이 2형에서 프로펠러 축에 이걸 해봤는데, 이게 사격을 해보니까 사격 진동 때문에 기체 컨트롤하기가 힘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프로펠러 축에는 20mm 기관포 설치하는 게 안 되지만 기체 구조를 조금 더 강화했어요. E3형에서는. 그 다음에 새로운 디자인의 날개를 채용하고 이 날개에다가 20mm 기관포 2문을 탑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독일 공군이 목이 빠지게 갖고 싶어 했던 무장 강화 버전이 BF109 E3 여기에서 이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E3가 시리즈 최다인 1246대가 생산돼요. 그리고 이 시리즈의 결정판은요, BF109 E4입니다. 이 E4는 주위계 기관포 장착부를 더욱 개량했어요. 그래서 MGFF-M 기관포, 20mm 기관포를 탑재하게 되는데, 이 기관포는요, 위력이 절대적인 FFM 파편 유탄 사격이 가능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냐? 장갑 목포의 공격에 굉장히 효과적인 기관포였어요. 이 밖에도 곡면을 폐지한 간이 생산형 캐노피가 채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생산 속도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시야도 조금 넓어졌고요. 곡면에 의한 시야 왜곡도 없어졌었어요. 그리고 파일럿의 상체를 배후 공격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요, 캐노피의 시트 후방에 방탄 플레이트가 장착이 됩니다. 이 형의 성공으로 공군 내에서 절대적인 지위를 BF109가 차지하게 되죠. 그래서 1938년 7월 빌리 메서슈미트는요, BFW사의 사장으로 취임합니다. 드디어. 그리고 회사 이름도 바꿔버려요. BFW가 아니라
자기 이름 메사슈메트사로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39년부터 이 BF-109E4가요 명실상부한 주력 전투기가 되죠. 이제 완벽한 메서시미트가 나온 건가요? 근데 계속해서 개량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 형도 약점이 있었거든. 그래서 엔진 출력을 좀 강화하게 하게 되기 때문에 최신형 엔진인 DB601E로 강화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엔진에 철저하게 튠업돼서 맞춘 게 개량형인 BF109F 시리즈입니다. 우선 외형은요, 이전 2형보다는 조금 둥그러진 그런 모습이고요. 특히 변화를 상징하는 것이 주익의 형상이에요. 날개 형상. 그러니까 2형의 날개 끝이 각형이었어요. 각형이었는데 F형의 주익은요,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포물선 모양으로 바뀌게 됩니다. 아마도 이게 스핏파이어의 영향이 조금 있었을 것 같아요. 스핏파이어가 이제 날개가 이제 이렇게 동그랬거든. 그 다음에 카올링은요, 상하 대칭의 스마트한 형상이 되어서요, 돌출부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공기 저항이 좀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이제 꼬리날개 수평 저항판이 원래 있었거든. 근데 이것까지 폐지하면서 공기 저항을 줄이려는 노력이 아주 철저해졌죠. 근데 이게 처음에는 요걸 폐지하니까 미익 구조가 조금 약해서, 꼬리날개 구조가 약해서 종종 공중분해가 됐어요. 이렇게 요 꼬리날개가. 그래서 F형이 미익 구조를 강화하는 걸 하죠. 그래서 좌우 수평 안정판에 4개의 보강재를 추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개선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라디에이터의 소형화였어요. 이 라디에이터의 냉각 효율을 높이려면 전면에 균일하게 공기가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디에이터가 열 교환기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냉각과 방열하기 위한 거라고. 그러니까 여기 물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효율을 높이려면 균일하게 공기가 들어와야 되거든요. 근데 기수 가까이에 라디에이터를 설치하면 효율은 좋겠죠. 기수 가까이. 바람을 맨 먼저 받으니까. 근데 공기 저항이 증가하잖아요. 따라서 이 DB601 엔진의 탑재와 관련해서요, 이 형은 주익의 뒷전 하단에 라디에이터를 옮겨서 라디에이터에서 출구 후방에 해당하는 플랩 하단에다가 페어링을 장착했어요. 그래서 공기 저항을 감소시켰다고. 여기 사진 보시면 알 거예요. 근데 F형에서는요, 이 2형의 기구를 한층 더 세련되게 바꿨고요, 냉각 효율도 높이면서 라디에이터를 소형화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1940년 가을부터 독일군의 주력 전투기로 생산이 시작되죠. 사실 그 BF109 시리즈는요, F형을 마지막으로 포켓폴프 FW190으로 대체가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그런데 이 포켓폴프 FW190의 생산이 지연됐기 때문에 F형의 생산은 1943년까지 계속됩니다. 그 다음에 무장면에서도 변경도 F형의 큰 특징이에요. 원래 주익의 기관포 20mm가 있었잖아요. 이걸 폐지해. 대신에 어떻게 하냐? 그동안 맨날 실패했던 거 있죠. 뭐였죠? 프로펠러 축에다 기관포 장착하는 거. 요걸 성공시켜요. 그래서 BF109F1은요, 프로펠러 회전축 내에 MGFF M20mm 기관포를 탑재하는 데 성공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요거 해보니까 이 MGFF 20mm 기관포가 발사 속도가 분당 350발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빠르지 않아요. 왜냐면 공중전에서 빨리 나가야 되거든. 이것도 불만이었고, 탄도 특성도 안 좋았다고. 포고 초속도 늦었기 때문에. 그래서 BF109F2에서는 포고 초속이 높은 15mm 기관총으로 일단 변경을 했어요. 이게 MG151이라는 건데, 근데 이렇게 되니까 뭐야? 이번에는 화기의 위력이 좀 저하. 이게 한 대밖에 없으니까 위력이 좀 저하됐다. 그래서 DB601E 엔진의 공급이 정상적으로 시작된 1942년부터는요, 드디어 아주 우수한 마우저제 MG151 20mm 기관포를 탑재하게 됩니다. 이 기관포는요, 포구 초속이 초당 790m, 그 다음에 발사 속도가 780발이었어요. 그러니까 고성능 기관포였죠. 그리고 탄도 특성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관포를 프로펠러 축에 배치함으로써 무게 균형이요, 기체 축 주변에 이제 집중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체의 기동성 향상에 크게 공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같은 엔진을 탑재한 E4와 비교 테스트에서는요, 고도가 1000m에서 360도 선의 시간이 E4는 25초였거든요. 근데 F2에서는 18초로 크게 향상됩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F형이 무장의 수를 줄이면서도 기동성과 속도 성능을 추구한 것에 대해서 사실 공군 내에서는 논란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20mm 2개 있었는데 왜 하나로 줄여버리니까 화력이 줄어든다. 특히 누가? 당시에 26 전투항공단 항공대장이었던 아돌프 갈란트 중령이 여기에 대해서 좀 강한 불만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50일 전투항공단의 사령관이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베르너 밀더스라고. 이 기체를 환영한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게 기체가 아무래도 기관포를 20mm 기관포 2정에서 1정으로 줄여야 되니까 기체가 좀 가벼워지잖아요. 그 다음에 이 엔진도 신형으로 바꿨고 이러다니까 최고 속도가 시속 606km로 빨라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공중전에서 이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F형은요. 뛰어난 속도 성능과 상승 능력을 활용해서 높은 고도에서 내려 꽂히는 강습을 전문으로 하는 BF109 원래 본연의 본질을 찾게 된 거예요. 비로소 F형에 와서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러면 BF109 중국의 개량형은 뭔가요? 목의 개량형이 많아. 여러분들 아마 이러실 거예요. 2형도 1부터 4까지 있고 F형도 1, 2가 있고 이게 뭐냐면 전쟁이 계속되니까 상대가 어떤 비행기가 나오냐에 따라서 이게 하루가 다르게 개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리즈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지금 중요한 것만 하는 거거든요. 아무튼 여러분 1942년요 2차 대전 승패 전환점입니다. 41년 12월에 진주만 공습 이후에 미국이 참전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동부전선에서는 42년 8월부터 스탈린그라드 전투가 본격적으로 시작돼서 결국 이듬해 2월 말에 독일군의 비참한 패배로 끝나죠. 그리고 1943년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연합군에게 독일군이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점부터 독일군은 수세로 전환이 되죠. 특히 중요한 게 뭐였냐. 1942년부터요. 미국의 폭격기들이 영국으로 전개해서 독일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메사슈미트 박사는 1942년 여름부터 F형의 생산을 중단합니다. 중단하고 후속 모델인 BF109G형의 생산을 준비하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쓰던 BF109F형이요. 적 전투기들을 상대로 공중전을 펼쳐서 제공권을 장악하는 공중전 위주의 전투기였던 반면에 BF109G형은요. 적 폭격기 편대 요격을 위한 보다 강한 화력과 방어 능력 보강에 초점을 맞춘 전투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외형만 보면요. BF109G형하고 F형하고 구별이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 고고도에서의 비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롭게 적용된 역시 다이밀러 벤츠의 DB605A 신형 엔진을 탑재하게 됩니다. 이 엔진은요. 특히 고도 5,700m에서 1,355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연합군 폭격기들이 보통 2만 피트 이상 고고도에서 날아오거든요. 그래서 높은 고도에서 폭격기를 요격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조종석이 어떻게 된다? 여압식 조종석이 필요했어요. 이 여압식 장치 넣는데 무게가 추가됐고 그 다음에 폭격기 총좌에서 발사하는 기관총으로부터 조종사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중 방탄 유리가 도입이 되는데 이 전면 창에는요. 무려 방탄 유리 두께가 90mm였습니다. 이것도 무게를 증가시켰죠. 아울러 고고도에서 발생하는 성해가 있잖아요. 성해. 이 성해를 제거하기 위한 방습 장비도 추가됩니다. 특히 이 신형 엔진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 BF109F형의 기체 무게가 2,890kg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9톤이었거든요. 근데 BF109G형은요. 3,148kg, 3.1톤이 넘어갔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공중전 성능이 대폭 감소해요. 한마디로 이제까지 BF109가 자랑하던 뛰어난 비행 능력과 스피드가 포기된 거죠. 그리고 기체가 이렇게 훨씬 무거워지니까 착륙 시 불안정이 더 심해졌습니다. 심지어 베테랑 조종사들도 착륙하다가 사고 나기 일쑤였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였냐? 폭격기 요격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성능이 뭐였어요? 고공비행이라고 했잖아요. 이 고공비행 성능이 아주 우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렵에는 주력 전투기가요. FW190, 즉 포켓폴프 전투기가 주력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전쟁 중반 이후에 모든 것이 부족한 이 독일 입장에서는 BF109 말고는 대안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아무튼 공중전 성능이 대폭 감소가 됐는데 전장 환경이 정반대였던 동부전선에서는 이게 파일럿들이 아직 난리가 났어요. 아우성이 났다고. 일단 소련군이 기존의 I-16 구식의 전투기가 아니라 이제 신형 전투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야크3, 야크9, LA7 같은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였냐? 소련군 전투기와의 공중전은요. 중고도 이하에서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서부전선에서 미국이나 영국 폭격기를 잡기 위해서 높이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동부전선은 그게 아니었다고. 왜? 지상부대를 근접 지원하는 형태로 전투가 지속이 되니까 공중전도 어디서? 중고도 이하에서 일어났거든. 특히 미국이 소련의 랜드리스로 제공했던 그 P-39 에어라 코브라는요.
중고도에선 괴물 같은 성능을 보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일군한테는 공포의 대명사였거든요. 그래서 나온 궁여지책이 뭐였냐면 고고도 비행을 위해서 적용했던 무거운 여합식 조종석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조종석을 적용해야 되죠. 요게 BF109 G2형이에요. 그래서 이 G2형은 동부전선에 배치하죠.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고고도 폭격기 요격용 BF109 G1 요거는 어디에? 서부전선에 배치하고 영국하고 미국 폭격기 잡으려고. 중고도 이하 공중전을 위해서는 BF109 G2를 생산해서 배치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후 소소한 개량은 각 사양별로 진행이 되는데, 그러니까 고고도 요격용은요, 이게 홀수로 나가요. G1, G3, G5 이런 식으로 나가면서 이제 개량이 되고, 중고도 이하 공중전 전투 임무는 G2, G4, G6 이렇게 짝수순으로 나가면서 이제 개량이 되죠.